오늘 아침 조선일보 칼럼에요. 중국에 사정하지 말자라는 김대중 주필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12월 중순에 중국 가면 양국 협력에 중점을 두되 한류파리보다는 안보가 중요하다는 원칙 하에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미 북과 얽힌 안보 현안에 대해서 중국의 선의에 기대를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충고했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보고요. 자,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에서 주도하는 세계 무슨 정당대회에 추미애 대표가 가서 무슨 5명 연설하는데 거기 들어갔고 자리가 상위 1% 안에 자리다 어쩐다 하면서 선전 엄청으로 했는데요. 시진핑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사진 찍는 자리의 모양 배치가 옛날에 이해찬 특사가 시진핑을 만났을 때 시진핑은 상석에 앉고 특사 일행은 마치 시진핑 옆에 서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한 쫄백 모양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중국 가서 조공의 외교만 펼치고 왔다. 이렇게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비판했는데요. 가서 원유 공급 차단이나 사드 배치 관련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시진핑을 열렬히 찬양하고 왔다. 아무도 추 대표가 중국 다녀왔는지 몰랐는데 중국 가서 쓴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에 가서 여당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시진핑 구미에 맞는 이야기만 하고 와서는 되겠느냐. 이거 조공 외교 한 거 아니냐. 시진핑 찬양하고 이러면 되느냐.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한테 꼼짝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1일 시진핑과 같이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무슨 회담도 아니고 사진 찍는 자리였습니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북한이 핵미사일 부품을 주로 이렇게 빼돌려서 수입해온 데가 중국이고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막아주는 것도 중국이고 북한에 대해서 식량이나 오일을 주면서 유지시키는 것도 중국이고 그래서 김정은의 스폰서가 중국인데 그 스폰서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여당의 대표가. 그러면서 방어용인 한국의 사드에 대해서는 막가는 보복을 하는데 중국의 어떤 노력이 감사했는지 추 대표는 정말 국민 앞에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추 대표는 이 행사 기조연설에서 중국 전 세계 정당 무슨 초청 기조연설에서 신시대 설계사인 시진핑이 주창한 중국몽, 중국의 꿈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렇게 기여할 걸로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의 꿈은요, 중국의 굴기, 즉 중국의 부흥이고 이 중국의 부흥은 우리나라 등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의 이런 고생을 의미하는 건데 역사를 하나도 제대로 모른 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여당 대표부터 현 정권 주요 관계자들의 행태가 굉장히 한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8개월 동안에 중국은 계속 은밀하게 압력을 넣고 뒤통수를 때리고 또 배신을 하고 하는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 가서 경제 압력을 좀 풀어달라, 무슨 보복을 좀 완화해달라 이런 치사한 소리 하지 말고요. 하려면 너 마음대로 하되 사드나 한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보 못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문 대통령이 아니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보에 관해서 중국은 북한 편인데 먼 환상을 더 가지고 중국에 말려 들어간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친중 친북이 되어서 그 비위를 맞추려고 하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가지고 놀지 않겠습니까? 자,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대중 수출이 작년 11월 달부터 13개월 연속 증가해서 올 들어 10월까지 1142억 달러로 작년의 같은 기간, 즉 1월부터 10월까지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가 13.4% 늘었다는 겁니다. 전체 수출 증가율 17.2에는 못 미치지만은 사드 보복에도 우리가 크게 피해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아쉬워서 수입해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화장품, 생활용품에서 타격을 입었다는데 LG 생활건강은 사드 보복으로 관광객이, 지금 한국 관광객이 반토막도 더 나버리고 시내 면세점의 매출이 안 좋아져서 크게 실적이 올해 나빴을 거라 하는데 3분기까지 결산을 9월달까지 결산을 해보니까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출은 2%, 영업이익은 6%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고, 그 이유는 중국 현지의 고급 화장품 판매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01%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국 정부가 장난을 쳐도요, 우리가 경쟁력만 있으면 버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엄살을 떨면서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죽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더 그러는 거예요. 자, 중국이 정치 갈등을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WTO나 이런 자유무역 체제에서 큰 리스크로 될 것이고, 중국에 보복당한 노르웨이나 일본 등의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노르웨이는요,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 사오보에 대해서 죽었죠. 얼마 전에 노벨 평화상을 줬다가 노르웨이산 연어가 아예 수출이 안 됐지만은 그걸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수출이 안 될 때 한국에 연어 식당들이 늘었는데 요즘 다시 올라가 가지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센가쿠 열도 분쟁으로 2010년에 중국하고 히토리우 이런 부분이 이 수입이 안 되고 또 관광 제한, 자동차 불매가 있었지만은 결국 이 수출선을 다변화해서 이것을 또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돌파해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베트남도요, 중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면서 남중국해 영해 분쟁요. 결국 베트남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도 못하게 됐지만은 돌파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이 못 따라온 품목은요,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려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저거가 손해니까요. 아쉬우니까요. 자,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가 잘 버티면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이 WTO에 39번 제소가 됐는데 중국의 경제적 보복 피해에 제일 많이 당했던 한국은 이 부분을 한 번도 제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한국에 우리 중국 관광객 유크라고 부르는 사람 안 오면 마치 한국의 자영업자들 다 망하듯이 엄살을 떠는데요. 그 유크가 한국에 와서 장사가 좀 된 측면도 있겠지만 그 때문에 한국 관광이 수준이 높아지지 못하고 저질 관광에 이렇게 덫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한국의 관광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싸구려 관광을, 적자 관광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한국의 관광의 태형적인 모습들이 고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중국이 일부를 풀어줘서 단체 관광객이 260일 만에 한국에 들어왔지만은 한국의 관광의 숨통이 조금 눈꽃만큼 트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유크의 쇼핑에 의존하는 한국 관광의 이런 고질적인 폐단을 기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못하게 해서 한국 관광의 미래가 없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쇼핑인데 75.7%래요. 중국 관광객들, 특히 단체 관광객들 대부분은 쇼핑하러 한국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 중국 거리까지도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중국 관광객 안 들어오면 그야말로 굶어 죽을 지경이고 문을 닫고 이제 거리 이름도 바꾸려고 한다 이러다가 이제 또 중국 관광객 들어오니까 또 활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전국의 주요 도시들이 결국은 중국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들만 쳐다보면서 천수답 농사 짓듯이, 즉 비만 기다리듯이 중국 관광객만 쳐다보는 이런 형태의 관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관광시장을 수준을 높이고 다변화하는 부분을 거의 포기하면서 중국 관광객만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가면요. 그걸도 지금 중국 관광객을 위한 한문 간자채밖에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
동남아 등 다른 어떤 시장에서는 중국 관광객 때문에 한국에는 그냥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값싼 관광 상품들만 양산이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 중국 관광객이 안 오면서 대체로 돌린 베트남에서요. 38,000원짜리 3박 4일 한국 관광 상품이 돌았다는 겁니다. 한국 관광 왔다가 쇼핑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면세점 쇼핑을 위해 한국 관광을 오는 사람들까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중국 관광객에 초점을 맞춘 이런 쇼핑형 관광만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중국 관광객이 안 오면 그 똑같은 거를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갖고 가는 폐단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크의 맞춤형 저가 관광이 한국 관광에 이제 틀로 자리 잡아버려서 일본인들은 한국 관광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안 온다는 겁니다.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이는 않았지만은 한국에 관광을 하면서 상당히 돈을 많이 쓰고 갔는데 이제는 한국 관광객은 거의 저질 관광객들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의료라든지 또 럭셔리 부분에 이 고급 관광객이나 개인 관광객이 와서 한국의 문화나 역사나 자연을 보고 이런 것이 좀 돼야 되고 또 한국의 지역에도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도 가보는 그런 관광이 돼야 되는데 딱 오면 서울에 정해진 쇼핑 돌고 무슨 경복궁이나 한번 보고 한국의 집인가 한번 갔다가 끝 이런 관광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 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유크가 돌아와도 옛날의 낡은 구조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관광시장이나 콘텐츠는 그냥 옛날 그대로 끌고 가고 그러니까 새로운 외국의 어떤 관광객이나 새로운 계층의 관광 모델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중국 관광객 불러다가 싸구려로 돌리면서 쇼핑이나 시키고 거기에서 그냥 서로 돈 뜯어서 나눠 가지는 이런 행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동대문 갔다가 오후에는 명동 이런 식으로 쇼핑 뺑뺑이 돌리는 싸구려 관광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유커 단체 관광객은 대부분 이런 쇼핑 관광을 하고 있고 명동에 가게 되면 면세점에 중국어 안내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 이제 동남아도 중국 수준으로 싸구려 관광을 한국에 올라하다 보니 한국에는 전부 싸구려, 전 세계 싸구려 관광객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제일 먼저 단체 관광을 왔던 제주도에 몇천 명이 왔던 중국의 회사 이름을 붙여갖고 바오젠 거리라는 걸 제주 시내에 만들었죠. 저는 바오젠이라 해서 뭐 심도 있는 무슨 이 역사가 있나 히스토리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의 기업 이름이 바오젠인데 그걸 따라서 바오젠 거리라 했다가 중국 관광객이 안 와가지고 곳곳에 점포가 비어있고 또 이름도 거리 이름도 바꿀라 한다라는 탐사 프로를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 관광객이 온다니까 다시 또 바꾸려고 했던 이름을 그대로 놔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중국 영세 이 싸구려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중국의 관광객들을 모객하는 중국 현지 여행사에다가 관광객 1인당 8만원, 20만원씩의 모객료를 한국의 여행사가 준다는 겁니다. 여행사만 주는 게 아니라 한국의 호텔도, 한국의 면세점도 중국 여행사에게 이런 모객 인센티브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한국에서 남는 거는 중국의 여행사들이 그대로 다 뽑아가고 한국의 여행사들이나 각종 한국의 이 숙박시설들은 식당들은 겨우겨우 맞춰서 그것도 뒷돈 다 뽑아주고 면세점은 물건 팔고 난 뒤에 중국 사람들 두당 얼마씩 해서 돈을 갖다가 또 되돌려주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해외여행을 가보면 해외여행에서 현지에 안내하는 랜드사에서 놓은 가이드가 이 한국 사람들 뺑뺑이 돌리고 거기에서 한국 사람이 어디 한번 가고 나면 또 그 업체에서 뒷돈 받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참 보기가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주도 관광만 가도 육지 사람이 제주도 관광 가면 제주도에 가서 선인장 파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무슨 약초 파는데 뭐 파는데 이런 데 들고 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쇼핑이나 시키고는 바로 뒤에서 서로 동거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짓거리들이 중국을 상대로 한 한국의 관광에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38,000원짜리 35달러짜리 3박 4일 한국 관광 상품이 베트남에서도 팔렸고, 자, 그러면서 요즘은 적자가 날 거 아닙니까? 여행사는요. 그러면 여행사는 데려와가 숙박 제이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밥 먹이고, 그 다음에 뺑뺑이 돌리면서 이렇게 태우고 다닐 버스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적자를 어디서 메꿉니까? 이 사람들을 쇼핑에 데리고 가서 쇼핑 시키고 난 뒤에 뒷돈을 받아서 메꾸려고 하겠죠. 그래서 머리수 채우고 뒷돈 받는 이런 형태의 관광으로 한국 관광 패턴이 굳어지면, 이제는 한국이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그야말로 개인 혼자서 인터넷 뒤져서 오는 사람 말고, 한국 여행사로 한국 관광을 단체 여행객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단체 여행을 오면 서울에서 자지 않고 저 경기도에 있는 파주에 있는 모텔에서 재우고 왔다 갔다 시간 걸리고, 우리가 외국 가면 제일 기분 나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심에 있는 숙소가 아니고 가서 보면 저 밴드리에 있어서 뭘 할래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한국 관광객이 지금 저질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한국 관광 생태계를 막는 거고, 진정으로 이런 관광을 다 강제로 정지시키고 정말로 한국 관광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럭셔리 관광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다. 일본 요즘 한번 보세요. 일본에 국제공항이 수십 개가 되고, 일본에 면세점이 수만 개가 되면서 지방마다 다 볼거리를 가져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관광을 갈 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듯이 서울 오고 제주도만 갑니까? 부산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기 강릉이나 속초 가본 중국 관광객도 별로 많지가 않을 겁니다. 다 싸구려 관광객이니 서울 주변에 뱅글뱅글, 제주도에 뱅글뱅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한번 가보세요. 일본의 큐슈에서도 밑에 위에 좌우에, 혼슈에서도부터 고베, 나고야부터 시작해서 교토, 동경, 수많은 지역을 다 지방을 가본다라는 개념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홋카이도의 시코쿠까지.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관광을 갈 때는 일본을 갔다 왔다가 아니라 일본의 어느 지방에 갔는데 거기는 내 한 번도 안 가봤다, 또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면 뭐 크게 볼 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의 식사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이 물건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손님을 대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손님들로 하여금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또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일본 관광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홋카이도 관광 가는 데는 상당히 일본이지만은 비용이 매우 비싸고 일본 관광이 싸구려는 없지 않습니까? 왜 한국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자, 전반적으로요, 한국이 중국에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한국은 당하지 않았다. 정부는 쪼다 같았고 WTO에 제소하지도 못했지만 벗어나야 된다. 근데 경제에서 결과가 수출에서, 또 중국과 관련된 업체의 수입에서 능력만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한국 관광객에 의해서 보듯이 그냥 중국에 기대어서 살면 평생 가도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요, 중국 사람을 상대로 한 한국 관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딱 한국 정부가 하는 꼬라지가 유커 관광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서요, 경쟁력이 있어서 중국 놈들이 경제 보복을 해도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경쟁력이 생기느냐. 가서 괜히 빌붙어 가지고 사대주의적으로 히히닥거리고 경제나 좀 풀어주세요, 보복 풀어주세요 할 게 아니라 우리 할 말 하고요, 버티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론 안 하겠죠.